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수소 관련된 얘기인데요.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입니다. 수소차가 생각보다 이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서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10년간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10.9% 인상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이 10년간 26%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온도차가 좀 심한 모습인데요.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10곳 중 8곳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일면 종합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판매량은 좀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전소 인프라가 그것에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그 수소차 보급 대수와 수소 충전소 수를 보겠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에 893대였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4,79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제 넥소라는 그 수소차가 있죠. 그래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2018년 말에 14곳이었던 수소차 충전소는 최근에 33곳으로 고작 이제 19곳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충전소가 늘어나는 수가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6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못 미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소차 충전소 33곳 중에 일반 수소차 운전자가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24곳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곳은 관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연구시설 내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상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확장 보수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문을 닫아서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충전소 인프라가 빨리 구축되지 못하는 이유 연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수소차 충전소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소 충전소를 세울 때 필요한 30억 원 중에 15억 원, 거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지원으로는 손실을 메우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한 곳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이게 이 마진을 내려면 킬로그램당 3,000원씩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진폭이 킬로그램당 1,000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EP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들이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인허가 문제도 수소차 충전소 설립을 늦추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지를 선정해도 완공까지 최소 10개월 걸린다는 게 이제 수소 업체의 주장이고요. 올 상반기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약속받은 10개소 중에 절반은 연내 완공하려 했지만 받아야 되는 인허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지역마다 지역자체, 그 시의회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어서 설립 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규제들이 충전소 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도적인 연속성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수소차 충전소의 건립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수소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수소경제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수소경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관련 업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역시 어려웠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수소경제 진흥 안전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법안이 현재 국회에 통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회의도 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앞으로는 좀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수소경제 발전된 그 자원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소를 LNG에서 추출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수소 추출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비용 손실이 있고 또 에너지를 추가로 좀 낭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그 추출 사업을 LNG가 아니라 이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그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충전소가 얼마나 빨리 확대되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의 목표치대로 수소차 충전소가 빠르게 구축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4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 전망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당장 내년 약 5%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까지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내 전기요금 인상이 10.9%에 그칠 거라고 했지만 정부의 인상 전망과는 2.5배 정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탈원전에 따른 연평균 GDP 감소폭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GDP가 마이너스 0.6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에서 2040년까지는 무려 1.26% GDP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LCOE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생에너지의 필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했는데요. 이 LCOE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환경적인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반영한 비용이 바로 이 LCO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 그 토지 비용을 과도하게 적게 산정했는데 원전은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적용해서 비용을 굉장히 부풀렸다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너무 작게 계산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화석연료와 그 원전에 대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발전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18년 기준 원전의 발전 비용은 킬로와트아워당 62원이었습니다만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발전을 쓰지 않고 비싼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관건은 이 그리드 페리티가 언제 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은 화석 연료에 대한 그 발전 단가와 재생 에너지로 인한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페리티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대한 그 효율성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부의 전망보다 이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현재 그 한국산업조직학회는 3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에서 2025년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0메가와트짜리 설비를 구축하려면 무려 12만 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토지가 필요한 거죠. 한국처럼 땅이 적은 국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태양광을 위해서 12만 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민 물가 상승 그리고 GDP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비용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격 상승으로 메울 수 있으니까 한국전력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그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상장 기업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지노믹트리부터 그 자비스에서 리메드까지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그린플러스 그리고 리메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코스닥으로 이전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추가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 IL사이언스나 소프트캠프, 노브메타 파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건데요. 이전한 기업들의 주가가 나빴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장도 결국은 상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넥스 출신 기업들만 주가가 크게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전 상장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인데요. 두 번째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은 코넥스 기업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넥스 상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발판이다라는 인식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량 기업이었고 실적이 잘 나왔으면 처음부터 코스닥에 상장하지 코넥스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넥스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코넥스에 상장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10곳 중에 6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 것을 봐도 이전 상장에 대한 기업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그 펀더멘탈을 분석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이전 상장된 종목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보다 그 개별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유입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